네, 북한이 연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보신 대로 어제는 북한 내륙과 동서해 상공 등에서 군용기 항적 180여 개가 식별됐습니다. 네, 전례 없는 도발의 속내는 무엇인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 이어지다가 어제는 또 북한의 대규모 공중훈련이 있었습니다. 지금 항적 180여 개가 식별이 됐는데 이번 도발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최근의 행보를 보면 우리 한미연합 공중 훈련이죠.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이 문제를 삼아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특히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NLL 동해 남쪽으로 떨어졌고 울릉도에서도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박정천이 우리 연합 연습을 하루 연장하기로 결정한 직후에 담화를 발표를 했죠. 예. 그래서 중대한 실수를 한 것이다. 후회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사격에 이어서 이렇게 공중 세력까지 동원을 해서 우리는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그 남측이 비질런트 스톰 방금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한미의 최신의 전투기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맞대응 성격으로 공중 훈련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절대적인 열세지만 우리는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한미가 그렇게 하면 계속 긴장은 고조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일부 공대지 폭격 활동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공중훈련에 대응한 도발이었다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보면 시성 어떤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요. 이제 공중훈련만 하더라도 지금 한 서너 차례 나타나고 있고 예.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공중훈련뿐만 아니라 미사일 발사라든가 다양한 어떤 군사적인 행동, 도발과 이렇게 겹치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어떤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지금 에스컬레이션 한반도의 어떤 위기를 고조시켜 나가는 어떤 경고성 측면도 대단히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어떤 경고성 측면이 있고요. 이것은 이미 지난 어젯밤이었죠. 이제 오늘 새벽에 또 외무성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응당한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도발을 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반응을 한 것이 응당한 반응이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행동에 대한 경고이다. 행동적으로 보여주는 경고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뭐 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항공훈련 자체가 사실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동계에 많이 일어납니다. 하계에는 좀 그 북한의 항공기 자체가 노후됐고 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전이나 또 그 연료의 효율성을 위해서 동계에 많이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이런 두 가지 훈련적 측면과 시적 측면이 같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우리가 이거를 하루 더 연장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뭐 이것은 뭐 하루 연장하고 또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적절성 문제가 중요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되고요. 예. 중요한 것은 이런 대응과 같이 위기 관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뭐랄까요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강하게 강대강으로 갈 것이 아니라 어떤 하는 행동을 보이면서도 또 로키로 한다든가 또 위기 관리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우리도 한쪽으로만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예.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요, 예, 센터장님? 물론 뭐 그렇게 걱정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지금 일련의 북한의 행동은 사실 그동안 보여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는 우리 자체적으로 훈련하는 허국 훈련이라든지 또 포사격 훈련 이런 것들은 9.19 군사합의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연례적이고 정상적으로 하는 훈련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시비를 걸어가면서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근본적으로 뭐냐면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이라든지 우리 군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미연합연습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그것도 그렇다. 그래서 한미가 하는 건 나쁜 것, 그리고 나쁜 것에 대항하는 북한은 정당한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정권이 잘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속임수를 굉장히 잘하는 거죠. 마치 한미연합에서는 방어적이고 연례적이고 정상적인 것인데 이게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다. 명백한 거짓말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핵 미사일 도발 이거는 명백히 불법 행위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인데 이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이 거짓말을 자꾸 하면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계속하면 그게 진짠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론을 그렇게 호도하고 분위기를 밀어가는데 이제 우리 이번 한미의 결정은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을 축소시키고 중단시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면 할수록 오히려 반대가 되고 그 뜻은 결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의미에서 저는 이번 하루 연장 조치는 하루밖에 연장하는 건 아니지만 상징성이 큰 거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뭐 대응이나 위기 관리 측면에서 너무 강대강으로 가는 거에 대한 우려를 조금 나타내 주셨는데 어제 북한군의 공중훈련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술 조치선이나 이런 특별 감시선 넘어오지 않아서 혹시 뭐 북한도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수위를 조절하는 측면이 있는 건지 저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요? 뭐 꼭 굳이 전술선을 넘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수위를 조절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뭐 며칠 전에 있었던 NLL 넘는 거는 왜 넘었겠습니까? 네네. 사실요. 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뭐 눈치 보고 수위를 조절한다라는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자신들이 하고 있는 마이웨이라고 하죠. 자신의 길대로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북이 이런 한미 연합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중단하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이런 어떤 행동을 보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 남쪽이 양보하거나 미국이 양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마치 그런 것들 때문에 북이 반응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북은 자신들은 이런 것들에 양보할 의도가 없다. 자신 길을 가겠다. 오히려 어떤 그런 강대강 측면으로 간다고 봐요. 그렇게 북한의 의도를 조금 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뭐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하나의 무슨 강대강 대립과 그걸 가다 보면 이런 어떤 그 대립은 결국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오인과 오해에서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국민적인 감정도 있고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고요. 생명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전략적이고 냉정하고 이렇게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 도발에 의해서 우리가 공중 전력을 기껏 다 투입을 했잖아요. 우리의 대응 수위는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뭐 적절 수준은 아니라고 적절하다 아니라다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심하게 해도 적절할 수 있고요. 못해도 더 어떻게 보면 평가를 잘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어떻게 또 이야기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보다 이런 것들을 상호 어떻게 또 대화를 하고 또 위기 관리하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당장 도발을 했을 때 대응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예. 하지 않습니다. 대응을 예. 하는데 예. 대응만 강대강에 가게 되면 결국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그 이외에 어떤 것들이 그렇죠. 더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존재해야 말씀이시죠? 되는데 지금 사실 안전핀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요. 9.19 군사합의도 사실 어떻게 보면 깨졌어요. 이제 사라진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9.19 군사합의 사실상 깨졌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셔서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뭐 이제 사실상 파기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개인 간의 약속도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약속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걸 제대로 안 지키면 그 약속은 사실 무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9.19 군사합의의 경우에는 2018년 맺은 이후에 사실 뭐 유명무실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도 자기들에게 비교적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조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정찰 금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군사분 개선 일대에서 포사격 금지라든지 완충수역 금지 그런 건 나름대로 지켜봤는데 최근엔 노골적으로 그걸 위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북한이 적어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는 먼저 파기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실제 먼저 파기하겠다고 선언은 안 하고 있는데 네. 예. 행동은 파기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네. 하려면 해봐라. 우리는 9.19 군사합의 우리에게 유리한 거 있지만 여기에 구애받지 않아. 너희가 먼저 파기하려면 해. 이런 행동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는요. 기본적으로 90년대, 뭐 70년대부터 마찬가지지만 남북 간에 많은 합의를 했지만 우리가 먼저 파기하겠다라고 선언한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핵화 공동선언은 92년도에 나왔지만 뭐 북한이 파기했잖아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파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건 북한이. 근데 우리는 그게 파기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핵화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 간의 합의를 우리가 파기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를 북한이 알고 있으면서 교묘하게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김 교수님이 이제 북한이 뭐 한미연합연습 때문에 그러는 거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말이 아니고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을 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박정천이가 얼마 전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연합연습을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의 핵 미사일 역량은 고도화시키고 한미가 연합으로 대응하는 것은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근본 의도, 그동안 나타난 행동이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남북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황 관리를 하고 위기 관리를 하는 것 지금 정부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 정부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쏴도 탄도자를 못 쓰고 불상의 발사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 여정이가 나서서 도발이라는 말 하지 마. 그랬더니 북한이 도발을 해도 도발이라는 말을 못하고 이거 상황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평화를 위해서 종전선언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과연 북한이 달라지고 좋아졌느냐. 오히려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고 이제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해서 우리를 향해서 직접 공격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건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런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좌절시키는 그런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북한의 의도가 이렇게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려는 것으로 지금 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뭐 악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길어질 수도 있는데 9.19 군사합의의 정식 명칭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앞서도 말씀했지만 완충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북한이 어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어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놓고 보면 이것은 단순히 9.19 군사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전에 앞서가서 판문점 선언의 2조를 받은 거거든요. 2조 1항이 뭐냐면 단순히 어떤 버퍼전, 그 합의의 그런 완충구의 군사항이 아니라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다 금지하고 그리고 또 확성기라든가 전단 살포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한 개의 조항 가지고 북한 너 지켰니 안 지켰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조문을 보면 누가 안 지켰는지 누가 지켰는지 사실 대단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뭐 북한 편 들겠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위기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이번 정부가 위기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스톰 하루 늘리고 이런 것들은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이야. 가장 편한 방법. 예. 그쪽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죠, 사실요. 위기 관리에 대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9.19 군사합의를 누가 하나 먼저 깼고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감정적으로 대응할 건 아니라고 봐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감정적이고 감정적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거에 대한 피해와 위협은 공포는 우리 국민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도 이제 소집이 된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태도를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졌는데 일단은 한미 연합훈련에 책임을 좀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우려됐던 뭐 신냉전이라고 북한도 규정을 해버렸고요.
어떻게 보면 세계가 과거에 미국의 어떤 단일 체계에서 어떤 대단히 두 개의 체계로 양분됐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 내에서 이제는 그 유엔의 제재라든가 유엔이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은 이제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심지어 이번부터가 아니라 이미 앞에 있었던 유엔 제재조차도 저는 이제 유명무실화됐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추가적인 제재라든가 유엔이 힘을 발휘해서 이 모습 현재 북한의 도발이라고 표현하시는 군사적인 행동에 대한 어떤 뭔가가 나오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것은 대단히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 연합 훈련의 원인을 돌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거는 이제 오늘 새벽에 외무성에서 발표한 담화하고도 이제 맥이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근에 들어보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마치 이제 서로 짜고 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냐면 이 동북아에서의 단순히 이제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어떤 위기와 근본적인 뭐랄까요 이런 불안정, 예. 평화가 없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이 미국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미국한테 대단히 강력한 압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현재 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관점에 봤을 때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요, 또 중국과의 대만 사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한반도에서 과연 미국이 군사적인 어떤 충돌이라든가 국지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마 미국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아침 나온 어떤 외무성 담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을 오히려 압박해서 지금 상당 부분 어떤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우리 정부를 오히려 좀 톤다운 시키려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센터장님은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예,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거든요. 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고 하면 유엔 헌장, 유엔의 창설 취지를 적극 이행해야 할 책임 있는 국가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책임을 좀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단 말이죠. 침공을 해놓고 자기들은 군사작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지요. 그리고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자 자기들의 행동을 계속 옹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지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북한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중국몽, 당시 말하면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 기치를 내세우고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점차 고립돼 가고 있는 양상이에요. 근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 제재가 구체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일련의 제재 결의에 중국과 러시아도 다 동의를 했어요. 만장일치가 됐기 때문에 제재 결의가 된 거거든요. 그때는 중국과 러시아가 다 동의를 해놓고 지금은 북한의 일련의 ICBM까지 발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중국과 러시아가 긴장 격화의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라고 돌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퇴출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요 지금 일련의 국제 질서, 신냉전 질서를 김정은이 아주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도발을 해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어주고 북한을 두둔하고 미국과 맞서주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좀 편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유엔 안보리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안보리 공개 회의를 통해서 지금 북한의 행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걸 두둔한다면 결국 중국과 러시아도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만약에 북한이 계속 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그것이 자기들의 국익에 부정적인 결과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서 보여주는 것, 이것도 필요한 행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같은 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미국 그 고위 관계자의 말을 봤을 때 북한 핵실험을 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걸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이 발언을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희망사항일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뭐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유엔에서 세 나라만 그러고 197개 정도 되는 국가들은 한편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각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요? 뭐 소수의 이쪽 국가와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포함한 이 국가로 되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봐서는 나라 수로 보면 반대가 아닌가요? 나라 수로 보면 훨씬 더 이쪽이 더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의 이 틀이 북한과 세 명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신냉전 구조는 그렇게 쉬운 구조가 아니고요. 국제관계라는 게 그렇게 녹록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걸 그렇게 쉽게 보고 대단히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국제관계가 그렇게 풀렸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뭐 저는 방금 질문을 하셨지만 뭐 핵 문제에 관련돼서 7차 핵실험을 하든 어쨌든 안 하든 간에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어떤 뭐랄까요 상황에 맞춰서 약간의 어떤 시기를 조절하는 측면은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 어떤 그것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과거와 같이 무슨 제재에 동참하거나 이런 사항은 뭐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우크라이나 사태 전이고 또 미중의 어떤 전략적 갈등 구조가 심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이제는 달라진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은 2017년에 본인들 국가 전략 보고서에 러시아와 중국을요 수정 국가라고 해서 그냥 적대시하고 아니 반으로 나눠버렸어요. 2017년부터 이런 상황으로 벌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갈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지금 뭐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저희가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예측해봐야 될까요? 예, 뭐 지금 상황이 단기간에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푸틴이 쉽게 물러서진 않을 거거든요. 많이 네. 어렵지만 그러나 푸틴은 자신의 명분, 자신의 입장을 계속 지켜나가려고 아마 할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되는 한 러시아와 미국 또 유럽, 나토 이런 이 갈등 관계는 아마 계속되리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북한 편을 들겠지요.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국은 최근에 보면 이제 포괄적 핵실험 금지와 관련해서 유엔 1위원회에서 이 표결을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핵실험 금지에 찬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도 핵 비확산에 동조하고 있고 그 원칙에 함께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그건 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이 2006년부터 6번 핵실험을 했지만 예. 뭐 북한과 러시아의 승인을 받고 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진핑 3년임이 결정이 됐고 그렇다면 시진핑도 국제사회에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가 꼭 전부는 미국이고 세 나라만 이 북중러라고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이 국제사회가 다 자기의 국익을 따라서 이 국익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도 때로는 이쪽 편에 붙였다가 쿼드 붙였다가 또 때로는 또 러시아와 또 러시아의 이 원유를 수입하고 이렇게 자기 국익에 따라서 하니까 도덕적 가치가 국제관계에서 이 좌우되는 가치가 아니라는 건 그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정말 북한 일변도 편에 들어서 미국과 맞서는 것이 그들의 국익에 궁극적으로 유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마 그들도 고민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한반도의 안정적 유지 관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그들의 행동에 예. 중요한 변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자, 한미 국방장관도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운용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 내용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상시 배치 수준이라고 이야기해서 상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수준이죠. 이제 전개하는 어떤 그 텀이라고 하죠. 예. 그거를 좀 더 작게 하고요. 또 강도를 높이겠다고 해서 예. 상시 배치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나게 하겠다라는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상시 배치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이제 양 국방부 장관이 미국 공군 기지를 가서 B-1 폭격기, 랜서 폭격기하고 B-52를 또 실제 보는 장면까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은 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저는 북한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그러니까 한미 억지력을 공개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대북적 메시지가 강하게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번 한미 간의 국방부 장관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 메시지보다는 전 우리 남쪽에 대한 메시지라고 봐요. 왜냐하면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성이거든요. 이렇게 B-1 52, 또 52를 이렇게 보여주고 예.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한테 아니 당신들 뭐 소위 말해 전술핵 배치라든가 뭐 핵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이것으로도 충분히 한미 동맹은 너무 튼튼하고 그런 거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이 확실한 확장 억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남쪽에 대한 메시지가 저는 훨씬 더 강하다고 봐요. 이런 측면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예.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의 결과를 저는 좀 해석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글쎄 이게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뭐 이종섭 장관도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히 얘기를 했죠. 그건 뭐 예. 미국 입장도 같습니다. 이번 한미 SCM의 공동 성명 19개 항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핵심 지금 화면에 방금 나왔습니다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 성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이 이번에 담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연합연습도 중단하고 뭔가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반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확장 억제를 이제 제도화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지금 이제 우리 내부에서 북한이 지금 노골적으로 핵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도 그렇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려가 있었거든요.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물론 북한을 억제하고 우리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비핵화의 기본 전략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오히려 긴장을 격화시킬 수 있는 예.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단점을 상쇄하되 전술핵 배치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첫째는 정보를 공유한다. 그다음에 협의를 강화한다. 그리고 전략을 다시 맞춤형 억제 전략을 함께 기획을 하고 그것이 기획이 되면 실행하기 위한 훈련을 함께 하겠다.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을 향해서 결정적인 메시지를 줬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NPR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북한 정권이 핵으로 동맹국이나 미국을 공격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존재하는 시나리오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이번에 SCM 성명에서 그대로 다시 인용을 했거든요. 이거는 북한을 향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결국 북한이 공격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이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한미 SCM이 대북 억제와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한 그런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